이 이야기는 파로나스라 불리는 마법사들의 왕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때는 바로 왕좌를 둘러싼 대전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강력한 귀족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잔혹했습니다. 구왕자 하인츠를 제거하는 것. 그의 부하 중 하나는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군주 외에는 그 어떤 군주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츠는 낯선 궁전에 있었고 그 결과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함께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 누군가 말 대신 행동으로 나서 자신의 동료 중 하나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 왕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자 왕자는 즉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부하가 앞으로 나서 침입자와 맞서기 위해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침입자의 붉은 눈을 보고 그는 옛 지인, 마법 없는 쓸모없는 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남자는 흥분하지만 은밀한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맙니다. 도망칠 곳이 없자 이 왕자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그 일격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뇌에 손상을 입힐 완벽한 각도로 콧뼈를 가격하여 충격 후에는 어떤 주문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린 후에도 소녀는 여전히 자신과 맞설 준비가 된 마법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뇌정령의 강력한 주문이 시전되려던 순간 시전자는 먼저 발로 차여 턱이 깨나 불친절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마법사에게 떠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전사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 선택은 단 한 방의 계단 아래로 던져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왕자는 검사와 A급 마법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패배했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오직 마법만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규칙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왕자는 무기를 뽑아 들고 하인츠가 보낸 침입자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암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이를 부인합니다. 친구 때문에 왔다는 주장에 귀족은 거의 이성을 잃습니다. 결국 가루다 조기 왕족과 우정을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왕자는 주장하며 자신을 살려주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침입자는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며 이 호의를 빨리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후 이 왕자의 죽음이 관을 닫은 채 병사로 발표됩니다. 이리하여 궁전 위에 드리워졌던 긴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던 한 귀족은 이전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 자신의 이름 하인츠를 부르자 놀랍니다. 동생이 사라졌으니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암살자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인츠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대답합니다. 이전에 약속했듯이 그 금발머리는 왕위에 오르면 마법 없는 자들에 대한 모든 차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암살자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이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곧 가루다 족은 대관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인츠는 자신이 허락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는 그의 동료를 들뜨게 합니다. 암살자는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하인츠는 친구에게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합니다. 암살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났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천을 짜서 최대한 몸을 깨끗이 닦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그는 비전서와 훈련용 인형으로 가득 찬 버려진 듯한 장소를 탐험합니다. 그 청년은 그 모든 전투의 삶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는 마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감지할 수 없었고 이는 그의 직업에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위험한 적은 강력한 마법사뿐만 아니라 검객과 무술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대를 감당할 수 없다면 마법도 배우라고 그는 제안했었습니다. 하인츠는 즉시 친구가 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더 마법을 공부하고 그 불리함을 극복할 때까지 몸을 단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 공부 자료들을 다시 보며 암살자는 정말로 길고 지친 전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평소처럼 외출했을 때 한 상인이 멀리서 가판대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으니 확인해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신선한 파인애플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동료에게 선물하기 위해 하나 살까 생각합니다. 그녀가 행복해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상인은 가격을 말합니다. 동전 한 입. 하지만 손님의 후드 아래 붉은 눈을 보고 그는 즉시 판매를 거부합니다. 이에 직면한 암살자는 주머니에서 은화 2닙을 꺼내 정말로 장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예상대로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모두가 그들 사이를 자유롭게 걷는 가루다 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다가가자 사람들은 자신들도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는 마법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종족 가루다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왕이 가루다족을 알카이르족에게 가축처럼 취급하도록 결정하여 오직 마법에만 기반한 권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이용되고 전쟁에서는 총알바지로 보내졌으며 그것도 모자라 한때 무시되던 학살이 장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의 모든 문제는 가루다족의 탓으로 돌려졌고 이는 왕정에게 매우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암살자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날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소녀는 친구들을 따라가려다 넘어져 울기 시작하는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어엿한 어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는 소녀를 돕기 위해 멈췄고 그때 소녀는 그의 붉은 눈을 보고 약간의 불안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비난이 아니라 감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은 처음이었고 아이는 곧 떠나며 가루다족인 그에게 낯선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동등하게 대우받을 날이 가까워 보였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오두막에서 어머니는 칼을 건네주지 않고 장난치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가 일자리를 찾으라고 재촉하면서도 그것은 결코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보살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이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그의 여동생과 함께 그가 돌아올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0년 후 소녀는 여전히 그 가족과의 시간을 이어주는 부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대낮처럼 밝고 지옥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암살자가 쌓아 올렸던 희망찬 미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불길을 보고 소년의 첫 반응은 모두가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반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행하게도 반은 끔찍한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는 주민을 발견하는데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신들도 있었고 처형당해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고 이는 소년의 정신을 붕괴시켰습니다. 반에게는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머니와 여동생 리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했던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이 나라를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집이 있던 곳에 도착하여 최악의 장면을 마주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거기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매달린 사람이 있었고 반이 다가갔을 때 그는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봅니다. 아직 살아있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충격의 소녀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는 갑자기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심하게 다쳤음에도 리나는 살아있었지만 그를 부른 직후 쓰러집니다. 반은 즉시 그녀를 부축하지만 그녀는 설명 대신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아직도 그를 찾고 있다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반은 이왕자에게 더 많은 동맹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처음에는 그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 위의 피는 이미 너무 큰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나는 자신도 요리를 배웠다고 고백하며 울면서 자신의 가장 큰 꿈은 반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소녀의 눈빛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마지막 힘을 다해 오빠에게 이 모든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 반은 말 그대로 기사에게 등을 찔립니다. 그와 함께 여러 다른 사람들이 반란군의 지도자를 막 제거했다고 믿으며 그 위협을 축하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하나는 소년이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눈빛은 싸우려는 의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기사는 왜 반이 공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기사에게 그것은 동정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은 누가 그 학살을 명령했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명령은 폐하께서 직접 내리셨다고 답하고 반은 하인츠가 절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소리친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 금발머리가 바로 그 자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반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마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나타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하인츠는 반에게 추억이라도 쫓고 있었냐며 조롱한다. 모든 일의 이유를 설명하며 왕은 잘못이 그 소년 자신에게 있었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법 탐지를 무시하고 어디든 숨을 수 있으며 단지 물리적인 힘만으로 강력한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암살자들은 위협이자 그의 평화로운 통치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제거되어야 했다. 반은 속았다는 것에 혐오감을 드러내지만 하인츠는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다. 어차피 가루다족이 전멸하면 차별받을 사람도 더는 없을 테니까. 그러자 기사가 마무리 일격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이 한 손만으로 그 칼날을 붙잡는다. 진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고 고통은 복수에 대한 절박한 갈망으로 변한다. 비록 쇠약해지고 상처를 입었지만 하인츠는 그 소년이 어떤 괴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사들은 폐하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왕 자신도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한다. 자신의 혈통에 전해지는 비기인 그림자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파이널 블룸이라 알려진 공격을 시작한다. 그에 맞서 하인츠는 루시우스 사지타리우스라는 주문에 모든 마력을 집중한다. 그렇게 두의 친구의 가장 강력한 일격이 충돌한다. 오랜 전투 끝에 밤이 깊어지고 기사들의 시체가 땅에 흩어져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반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죽음 속에서도 알카이르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하인츠는 이를 어리석은 자의 행동으로 여기지만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힘으로 그를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다. 잠시 후 반은 간신히 살아남아 생각에 잠겨 있다. 그렇게나 많이 싸웠는데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다음번에는 적어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운명을 보장해줄 새로운 기회,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했다. 어쩌면 행운이 그의 간청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땅 위에서 감았던 그의 눈이 훨씬 더 비현실적인 아주 익숙한 방에서 떠졌기 때문이다. 리나가 계단을 올라오며 오빠가 일어났는지 묻는다. 반은 그녀가 괜찮은지 물으며 소리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꿈을 꾸고 있다고 확신한 그는 소녀가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듣는다. 어쨌든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나타나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격려한다. 반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믿을 수 없게도 10년 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은 소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렇게 좋은 날에 집에만 있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반은 그 모든 것이 정말 꿈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돌풍이 그곳을 휩쓸며 공중에 꽃잎을 흩날린다. 그중 하나가 주인공에게 닿자 그는 그 접촉만으로도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몸에는 여전히 훈련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도시에서 나는 연기 냄새와 리나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렬한 것은 꿰뚫린 가슴의 고통과 기억 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다. 리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반은 화제를 바꾼다. 잠시 후 어머니가 그를 부르며 소풍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알려준다. 반이 음식의 향기를 칭찬하는 동안 리나는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준다. 동시에 한 무리의 기사들이 이단자를 사냥하며 말을 달린다. 강력한 마법사는 거의 없었고 병사의 수도 이상적이지 않아 실패는 실질적인 위험이었다. 그들 앞에는 가루다족의 자치구가 있었다. 기사 중 한 명이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니 몇 명 죽어도 문제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불편해하면서도 그 여장부는 결국 침묵으로 동의한다. 다시 축하 자리로 돌아와 주인공은 그 맛이 이상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며 식사를 칭찬한다. 이는 어머니가 리나의 도움을 받아 전날에도 비슷한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소녀는 음식에서 작은 결점들을 발견한다. 조금씩 그는 자신이 10년 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다시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다시 한번 어머니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지 묻자 그때 반은 기억해낸다. 15살이 된 가루다족 사이에서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도시에서 소소한 일을 하는 것, 둘째는 위험한 임무를 찾아 떠나는 것, 셋째는 용병의 삶을 따르는 것이었다.
마법이 없어도 가루다족은 강했고 탐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호위병으로 잘 해냈다. 왕국들이 전쟁을 벌이면 그들은 최전선으로 보내졌고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온 소수에게는 막대한 부가 약속되었다. 어머니는 용병의 삶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말한다. 바로 그 돈 덕분에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반에게 그런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과거에 그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그 길을 따랐고 결국 하인츠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갑자기 그 모든 화기애애함이 큰 소음에 의해 중단된다. 종이 울리고 반은 바로 그 순간 일어서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는 곧 달려나가 아무 설명도 없이 가족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말한다. 조금 앞에서 한 남자가 신들이 더러움은 죄악이라고 계시했다고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왕국은 여전히 가루다라 알려진 불결하고 무능한 존재들을 품고 있었다. 그 집단에게 그들은 더럽혀진 채 태어나 어둠을 지니고 다니는 존재였다. 이른바 정화자들은 마법사 왕국 내의 극단주의 종교 파벌이었다. 그들의 급진적인 이념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았고 그들의 신념 중 하나는 가루다족이 악의 대리인이라고 명시했다. 반의 15번째 생일에 이 광신도들은 수도에서 도망쳐 자치구에 피신했다. 제대로 된 경비도 없이 그들은 이른바 정화라는 이름 아래 잔혹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날 반은 가족과 함께 골목에 숨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반복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도시 안에 들어온 그는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움직이고 벽을 오르며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한다. 연설이 끝날 무렵 정화자 중 한 명이 불로 가루다의 죄를 지우려고 준비한다. 마법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그들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 공격하는 것이었기에 반은 이미 그의 위에 있었다. 올바른 목표는 뇌와 성대로 어떤 주문 영창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한 명을 쓰러뜨리자마자 그의 위치는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드러난다. 광신도 중 한 명이 서둘러 반응하려 하지만 반이 그를 능가하고 적의 검으로 그를 꿰뚫는다. 마법이 부여된 무기만이 신비한 장벽을 뚫을 수 있었기에 상대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교단원이 장거리 전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지만 반은 쓰러진 시체를 번개 쪽으로 던진다. 그러고는 아래에서부터 전진하여 강력한 펀치를 날려 상대를 날려버린다. 반은 상대가 3명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들 중 한 명이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여자를 인질로 잡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일 기세였다. 소녀는 적이 더 있을 줄은 몰랐지만 포기해서 얻을 이점도 없다고 생각했다. 인질이 얼굴에 새겨진 공포는 진짜였고 절박한 충동에 반은 무릎을 꿇고 가해자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교단원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소리친다. 곧이어 다른 광신도가 반의 배를 세게 걷어차 그를 땅바닥에 등으로 넘어뜨린다. 분노에 찬 남은 정화자들이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했지만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빨리 끝내라고 명령한다. 그는 소년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동료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교단원은 행동하기 위해 인지를 놓아준다. 여자가 위험에서 벗어나자 다른 사람이 얼음 마법을 시전하며 개입한다. 주문은 광신도의 등 뒤를 덮쳐 그의 온몸에 얼음을 퍼뜨리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자 기사는 부서질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왕국의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는 모든 광신도들의 체포를 선언하자 교단원은 눈에 띄게 겁에 질린다. 반은 지난 생애에 왜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교단원은 여전히 동료들에게 그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동상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기사들은 그들 각자를 무장 해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반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 앞에 홀로 남게 된다. 그녀는 소년이 한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걱정하는 대신 모든 공을 그에게 돌리기로 결정했다. 어쨌든 반에게 패배한 화염 마법사 한 명만으로도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녀가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반이 그를 쓰러뜨린 것이 왕국이 더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았다. 그럼에도 소녀는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만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다. 궁금해진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반이라는 대답을 듣자 자신을 헬레네라고 소개한다. 그가 어떤 보상도 거절했음에도 헬레네는 그를 마법 아카데미에 방문하라고 초대했고 이는 그를 완전히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아카데미에 대해 듣자 반은 왕국의 것이냐고 묻고 헬레네는 재능만 있다면 평민도 입학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긍정한다.
그는 전생에서 그 이름을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많은 전설적인 전사와 마법사들이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은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 묻고 헬레네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고 거의 강제로 그를 끌기 시작한다. 목적지에 대해서는 그가 자신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아니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몇 분 후 강을 건너 두 사람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조용한 장소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헬레네는 이곳이 암살의 완벽한 장소가 아니겠냐고 묻는다. 경고도 없이 그녀는 얼음화를 만들어 반을 향해 냉기의 화살을 쏜다. 소녀는 마법 보법에 버금가는 속도로 반응하지만 어떤 마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신체 능력만으로 그런 일을 해내는 것에 헬레네는 놀란다. 그는 이미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은 전진하지 않는다. 그의 직감이 그녀가 단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그렇게 어린 소년에게서 나오는 노련한 자의 말투를 듣고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자 반은 이것이 시험이었냐고 묻는다. 헬레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성미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반이 가루다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해야만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반은 그녀가 야간 회의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묻고 헬레네는 그의 실력이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긍정한다. 야간 회의는 아카데미에 뛰어난 학생들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계급에 상관없이 승인된 자들은 왕국의 귀족 가문을 세울 권리를 받는다. 수여되는 영지는 보통 후보자의 출신지에 해당한다. 반의 경우 의심할 여지 없이 가루다의 자치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는 것이었기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 가능성을. 전생과 달리 그는 아직 시험 응시 연령 제한 미만이었다. 하지만 수락하기 전에 반은 3가지 질문이 더 있다고 말하고 헬레네는 듣기로 동의한다. 그는 귀족의 추천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기억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써주겠다고 장담한다. 그의 관심에 흥미를 느낀 헬레네는 2번째 질문을 하라고 한다. 반은 마법이 전혀 없는데 마법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헬레네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회의의 모든 우승자들이 마법의 원리를 재발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상기시킨다. 무략, 마법지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마법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법사를 이기는 것 또한 그가 세상에 자신의 힘을 인정하게 만든다면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었다. 요컨대 헬레네는 이것이 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는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묻는다. 반은 자신이 귀족 자기를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녀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헬레네는 그가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묻는다. 반은 자신을 가루다의 영주로 만들어 그녀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이 일로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엇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하여 그가 소녀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한다. 갑자기 리나가 오빠를 부르며 그를 향해 달려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반이 위험한 놈들과 싸웠다고 들었다며 그는 걱정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는 효과가 있었고 소녀는 즉시 반을 껴안았다. 그는 항상 괜찮을 거라고 말해놓고 가장 위험한 일들만 골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헬레네는 남매 사이의 그 모든 애정 표현을 지켜보며 반이 자신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가 자기를 얻는다면 여동생과 온 가족을 지킬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슈타이너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라고 맹세했다. 헬레네가 떠난 후 반은 여전히 리나를 품에 안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가 정화단과 맞섰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깊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마을 곳곳의 사람들이 도움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남편처럼 아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인정하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아카데미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반은 보상과 추천서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리나는 그곳이 알카이르만의 장소라고 주장하려 했고 반은 바로 그 때문에 가고 싶었다.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많이 생각했지만 모두를 구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전생에서 그는 왕위 계승 후보자와 동맹을 맺음으로써만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 없이 왕국을 차지하거나 헬레네가 제안한 것과 같은 기회를 낭비할 수 없었다.
반은 이미 한 번 죽었기에 희망의 실오락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을 것이었다. 가루다에 대한 차별을 끝내려는 그의 열망은 그대로였다.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특히 아들의 눈에서 남편과 같은 표정을 본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랬다. 동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가 아버지의 고집을 물려받았다는 것도 인정했으며 이는 소년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다. 화제를 바꿔 어머니는 아카데미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과 수업료를 어떻게 낼 것인지 물었다. 그것은 아마 반이 고려하지 않았던 유일한 점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 외에 누구도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리나 또한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처절한 노력에 기대어 사는 것은 반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는 어떻게 돈을 벌지 상상하며 절망에 빠졌지만 그 걱정은 곧 사라졌다. 묻지도 않았는데 헬레네는 쓰러뜨린 정화단에 대한 보상금을 보내왔고 그것은 안심하고 여행을 준비하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반이 아카데미에서 차별에 직면할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비뚤어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니 고개를 떳떳이 들라고 말했고 소녀는 굳건히 받아들였다. 떠나기 전 리나는 그가 돌아오면 최고의 버섯 수프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반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이번에야말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멀리서 작별 인사를 하고 여정을 시작했다. 오랜 걸음 끝에 그는 마침내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될 곳의 문 앞에 도착했다. 왕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아카데미에 모이는 시기였다. 알렉시스 폰 호헨베르크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쓴 추천서를 내보였고 경비는 그 귀족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엘리자베스 크로이츠너가 공작이 서명한 편지를 보여주자 똑같은 존중을 받았다. 마침내 주인공의 차례가 되었지만 그가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감히 그곳에 나타난 가루다에 대해 수군거렸고 반은 자신은 단지 시험에 지원하는 것일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경비의 짜증을 덜어주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아카데미의 좌우명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젊은 경비는 그것이 도발이라고 생각하며 격분했다. 반은 힘으로 그곳의 모두를 이기는 것은 쉽지만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에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이든 경비가 동료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그 베테랑은 매년 망상에 빠진 가루다 몇몇이 입학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소 정중한 어조로 그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만 추천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반이 실제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자 귀족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경비 중 한 명이 불가능하다며 어떤 귀족도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인장이 가짜라고 믿고 압수하려 했지만 반이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예외 없이 말문이 막혔고 나이든 경비는 동료가 어떻게 이해조차 못한 채 쓰러졌는지 의아해했다. 곧이어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이 모든 소동의 이유를 물었다. 그 순간 두 경비는 시험관 영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이든 경비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가루다가 너무 많은 주목을 끌어봐니 자신을 소개해야만 했다. 그는 헬레네 슈타이너츠의 추천을 받았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대부분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험관은 즉시 편지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에 그는 자존심을 누르고 경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같은 자가 슈타이너츠 가문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녀는 헬렌이 평범한 귀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아카데미 정문 안으로 들어서자 반은 그곳이 오직 엘리트들로만 가득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알던 두려움 없는 검객과는 매우 다른 디트리 같은 몇몇 익숙한 얼굴들을 알아보았다. 그 외에도 강력한 화염 마법사 세일도 그곳에 있었다. 반은 또한 언젠가 정의의 성녀가 될 루나리스도 알아보았다. 그 모든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와는 달리 그들은 모두 최전선에서 싸운 것으로 유명한 왕국의 영웅이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왕위 계승 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부패한 왕자들의 장기말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반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번 생에서는 어둠에서 벗어나 그들 모두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왕국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갑자기 그를 도발하려는 첫 번째 불량배가 나타났다. 반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냐고 물었고 대답은 명백했다.
소녀는 아카데미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귀족은 모욕감을 느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그를 얕보려 했다. 암살자였던 반은 고개를 숙일까 생각했다. 직후 그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떠올렸다. 과거의 하인츠 역시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결정한다고 말했었다. 반이 반응하지 않자 귀족은 이성을 잃고 그의 멱살을 잡았다. 반은 차가운 시선으로 응수하며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분명히 했다. 도발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당연하게도 반은 자세를 역전시키고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저항하는 대신 그는 힘의 흐름에 맞춰 상대의 움직임을 조종했다. 이전에 경비병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그를 쓰러뜨린 후에도 반은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귀족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분노는 그가 마법을 사용해 선을 넘도록 만들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 멈추라고 소리쳤다. 명령을 내린 것은 하인츠 왕자 본인이었으며 그는 가루다족이 왕국의 동맹이라고 선언했다. 귀족은 사과했다. 하인츠는 자신의 왕족 혈통을 이용해 차별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학생으로서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여기에는 반도 포함되었다. 그 순간 소녀는 하인츠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구왕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르려 하자 그의 겸손한 이미지는 더욱 커졌다. 그가 가루다족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의 성인처럼 보게 만들었다. 그때 반은 과거 대화에서 하인츠가 아카데미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현재 왕자는 그 주제를 꺼내며 소년이 긴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는 시험이 어려워서 자신도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인츠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반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숨겨진 추악함을 알고 있었다. 지금이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충동적이며 그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것을 버리는 짓이 될 것이다. 하인츠는 계속해서 악수를 기다렸다. 하지만 반은 변명을 대며 응하지 않았다. 왕자는 무안해하며 손을 내렸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행동은 즉시 수군거림을 낳았고 이전에 굴욕을 당했던 귀족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 순간 시험관이 나타나 올해 시험 등록이 마감되었음을 알렸다. 곧이어 그는 응시자들을 소위 그림자 숲 입구로 안내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다. 이미 모두가 모인 시험장에서 한 진행자가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그는 이 숲이 올해 입학시험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이미 알다시피 아카데미는 엘리트를 연마하고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하층민을 교육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그곳에 남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림자 숲은 막대한 양의 마력이 집중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학생들의 임무는 그 에너지가 담긴 꽃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천국의 눈물이라 불리며 오직 그 특정 장소에서만 피어났다. 문제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들 또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은 실기 시험이 있을 거란 건 알았지만 마수들과 맞서야 할 줄은 몰랐다. 응시자 간의 직접적인 방해는 금지되었지만 협력은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그룹 전체의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꽃을 모아야 했다. 두 개의 큰 팀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최대 마감 시간은 해질녘까지였다. 추가로 각 참가자는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배지를 수호자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즉시 실격을 의미했다. 그렇게 시험 시작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고 여러 학생들이 재빨리 그룹을 형성하며 상성이 맞는 동료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반은 혼자가 되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침내 그가 배지를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시험관은 그것을 건네주기를 꺼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물건은 그의 손에 쥐어졌고 반은 그 귀족의 감시하는 눈초리 아래 자리를 떴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반응할 틈도 없이 마수가 나타났다. 반은 그것이 중형 마물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마력을 품은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마수라고 불렸다. 그들은 인간보다 우월한 신체적 힘을 가졌고 마법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마법사들보다 더 위험했다. 생각해보니 암살자가 된 이후로 반은 오직 사람하고만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진하여 그 생물의 복부에 직접적인 펀치를 날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런 종류의 괴물에 맞서는 특별한 기술도 마스터했다.
그 충격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운동량에 의해 증폭되어 표면에서 몸속까지 충격파를 전달했다. 이 기술은 이성적인 적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생각 없이 공격하는 괴물에게는 완벽했다. 용병 시절 반은 몇 번 마수와 마주쳤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두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멀리 숨어있는 것을 발견한 두 소년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반은 귀족과 그의 동료가 그 대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귀족은 반이 독을 사용해서 이겼다고 믿었고 그의 동료는 시험에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어쨌든 시험관들은 가루다족, 특히 왕자 중 한 명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자를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죽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시험관 중 한 명은 나이든 경비병을 따라 외딴 문으로 갔다. 그는 열쇠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기사가 그의 마음을 바꾸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쟁도 소용이 없었다. 평가관은 감히 시험에 참가한 소년을 쫓기 위해 그 문 뒤에 봉인된 비장의 카드를 사용할 작정이었다. 아카데미 규칙에 따르면 추천서를 가진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가 합격한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학교의 이미지는 더럽혀질 것이다. 기사는 그에게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려 했지만 반은 혼자 행동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열쇠를 손에 쥔 채 봉인이 풀렸고 시험관은 왕립 아카데미의 자존심의 이름으로 가루다를 제거하기 위해 저주받은 마술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했다. 어쩐지 두 번째 시험관은 올해 시험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고 느꼈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보았다. 그 생물을 풀어준 동료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상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약간의 준비를 했을 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했고 그를 바짝 경계하게 만들었다. 주인공의 시점으로 돌아와 걷는 동안 반은 설명과 똑같은 꽃무늬를 발견했다. 그가 천국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들을 꺾어 돌아가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그의 추격자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귀족은 가루다족이 정말 걔와 비슷한 예리한 후각을 가졌다고 말했고 반은 자신의 경험상 겁쟁이들은 항상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다. 귀족들은 그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반은 자존심 강한 아이들에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자세를 취했고 이는 귀족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두 사람은 공격할 마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검사와 주문을 시전하는 마법사로 구성된 조를 이루었다. 마법 전투 스타일은 주로 단순히 마법사로 알려진 주문 시전자들로 나뉘었다. 무기의 마력을 불어넣는 자들은 마검사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만화로 자신의 신체를 강화하여 힘과 속도를 높이는 자들은 마법 무투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다양한 스타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적들이 시도할 만큼 대담하긴 했지만 살인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하지만 귀족의 죽음은 항상 가문의 복수를 불러왔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그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당시 귀족 사회는 전쟁에서 물려받은 폭력적인 기질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에 소년은 다른 길을 가고 싶었다. 따라서 그는 암살 기술을 피하고 단순히 그들을 제압하기로 결정했다. 귀족은 반의 자신감 넘치는 시선이 증오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의 바람 칼날춤으로 돌진했다. 반은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팔뚝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는 그 일격으로 그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에 짜증을 냈다. 그는 발트라케 가문이 바람 마법을 통달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주장하며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만한 어조로 자비를 구걸하면 반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조롱 섞인 대답만 돌아왔다. 반은 발트라케 가문의 특기가 여름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냐고 비꼬아 물었고 이는 소년의 분노를 다시 폭발시켰다. 장난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찢을 듯한 폭풍을 소환했고 주인공은 물러나서 피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했다. 적이 살기를 너무 강하게 드러낼 때마다 반이 마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귀족은 놀랐다. 공격이 멈춘 순간 반은 파괴적인 반격으로 전진했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마검사는 당황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소년에게 뛰어들었다. 반은 그 검이 직접적인 타격 없이는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마법 부여가 단순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보통 칼날은 주먹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놀림 덕분에 무기를 무시하고 손목을 직접 쳐서 공격을 빗나가게 했다. 빈틈을 포착한 그는 상대의 팔에 짧은 일격을 가해 땅에 쓰러뜨렸다.
두 사람의 명백한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반은 계속할 것인지 물으며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깜짝 놀란 귀족은 뒤로 물러서서 자존심을 삼키고 사과했지만 무언가 반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이상한 존재감을 느끼고 잠시 귀족들을 무시하다가 위험을 감지하자 즉시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세 사람 중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풀려난 마수가 나타나 뿔로 공격하여 그들을 멀리 날려버렸다. 소년들은 고통에 휩싸였고 주인공은 그 생명체를 알아보고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들 앞에는 송곳니 유형의 마수인 헬베어가 서 있었다. 귀족들은 어떻게 높은 수준의 괴물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돌격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질문할 시간은 없었다. 이 생명체들은 현자의 필적하는 마력에 둘러싸인 저주받은 송곳니로도 알려져 있었다. 반은 만약 아직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이 도망칠 적기라고 경고한다. 그들 중 한 명이 불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이전의 충격으로 다친 다리를 보여주며 아마도 골절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껏해야 서 있는 것만 가능했고 이는 반에게 몇 가지 대안밖에 남기지 않았다. 그들을 옮기는 것은 속도가 느려져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배지를 부수는 것도 충분히 빠를 것 같지 않았다. 그러자 귀족은 친구에게 혼자 도망치라고 제안한다. 어쨌든 그는 여전히 강력한 마법사였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동료는 그를 버리는 것은 아이젠바흐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며 거절한다. 반은 한 명이 배지를 활성화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시간을 벌자고 제안한다. 아이젠바흐는 죽는 것이 덜 불명예스러울 것이라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 따라서 가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고개를 든 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한다. 반에게는 두 사람의 자존심까지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짜증이 난 그는 싸울 거라면 싸우다 죽지 말고 이기라고 소리친다. 귀족은 그것을 오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으니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숲입구로 돌아와 두 번째 시험관이 벌써 시간이 됐다고 말한다. 첫 번째 시험관이 무슨 말이냐고 묻지만 동료는 대답을 피하며 배지가 깨진 것이 있는지 묻는다. 부정적인 대답은 첫 번째 시험관에게는 이상하게 들렸고 두 번째 시험관에게는 묘하게 기분 좋게 들렸다. 이는 반이 도움을 요청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시험 전에 수험생의 소지품은 압수되었고 시험관은 그중 하나를 이용해 마수가 반의 냄새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소년이 이미 먼지가 되었을 것이고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믿었기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주인공의 시점으로 돌아와 괴물이 전진하자 새 소년은 방어를 준비했다. 반은 자신이 붙잡는 동안 귀족들에게 가진 모든 것으로 공격하라고 소리친다. 발트라이인은 명령받기를 거부하지만 생명체는 너무 빨리 다가왔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한 반은 마지막 순간에 최전선으로 몸을 던진다. 이번에는 암살 기술을 사용하여 마수의 속도를 역이용해 이전의 분쇄격을 반복한다. 중간 크기의 생명체와는 달리 그 효과는 파괴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충격을 주었다. 이 타격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공격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네발 동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나아가는 부분은 항상 머리다. 반은 충격을 여러 층의 침투력으로 분산시켰지만 내부 깊숙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초조해졌다. 그렇게나 오랜 세월을 과거로 돌아온 후 근육량과 키의 손실은 소년을 눈에 띄게 약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 그가 소리치자 발트라게가 하늘 가르기 주문을 시전한다. 바람의 칼날들이 마수에게 부딪혔고 곧이어 아이젠바흐가 마법검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괴물의 피부는 너무나 저항력이 강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생명체는 광분 상태에 빠지고 반은 마지막 순간에 모두에게 떨어지라고 소리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수는 다시 돌진하며 전속력으로 달려 주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다.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자 두 동료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숨은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발트리시는 마법으로 충격의 일부를 막아냈지만 또 다른 돌진은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젠바흐는 자신의 검이 효과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전히 서 있는 반은 한 번 더 시도하겠다고 단언한다. 귀족이 놀랍게도 그는 다음 시도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괴물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한다. 발트라게는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깨닫지 못했냐고 소년에게 묻는다. 그러자 반은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주문에 돌을 섞으라고 제안한다. 아이젠바흐에게는 생명체의 가장 약한 지점에 칼날을 밀어넣는데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발트라이인은 진지하게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는다.
그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했고 반은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도망칠 수 있었다. 솔직히 발트라이는 그들이 했던 모든 짓을 생각하면 도망가도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종족이 왕국의 일부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런 이유로 그는 자신이 속하고 싶은 같은 나라의 동료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발트락에는 현실의 충격을 느끼며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거대한 죄책감과 함께 되돌아본다. 그 순간 괴물이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이를 알아차린 반은 계획을 실행하라고 소리친다. 반의 신호에 맞춰 발트락에는 그의 바람 칼날춤을 발동시킨다. 주인공의 제안에 따라 그는 주문에 돌을 통합하여 그것을 흑진 하늘백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인다. 모래와 자갈이 실린 어두운 칼날이 송곳니를 가진 마수에게 맹렬하게 내려꽂혔다. 다행히 공격이 시야를 가렸고 반은 이제 자기 차례라고 외치며 괴물 위로 전진했다. 네 발 동물의 어깨는 인간과 다르게 기능한다. 그것들은 척추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 앞다리 움직임을 위한 유연한 영역을 만들지만 안정성을 해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주인공은 회전이라고 불리는 그의 조화 기술을 발동하여 그 생명체를 땅에 쓰러뜨린다. 그것이 쓰러지자 반은 심장이 앞다리 사이의 앞쪽 밑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소리친다. 아이젠바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격하기 위해 뛰어들지만 경험 부족으로 괴물의 사나운 시선 앞에서 망설인다. 겁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약속대로 행동하고 검을 찔러 넣는다. 발트레이트는 승리를 축하하며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같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한다. 어쩐지 그는 그 일격이 심장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마도 그 망설임이 이유였을 것이고 이제 그 생명체는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방어수단으로 괴물은 목소리를 통해 마법을 전달하는 포식성 마수의 희귀한 능력인 파괴의 포효를 발동한다. 충격파가 퍼져나가 주위의 모든 것을 쓰러뜨린다. 아이젠바흐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고 그 순간 내장이 손상되었음을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마수는 그를 산채로 잡아먹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이대로라면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귀족이 끝장나기 전에 반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조화 기술 중에서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회전시켜 땅으로 흘려보내는 나선이라는 기술이었다. 그럼에도 마수는 통제불능이었고 반은 그 모든 힘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대안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비록 그의 몸이 고통받더라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반은 동료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친다. 아이젠바흐는 남은 기력을 간신히 짜내 일어선다. 그동안 반은 마수의 뿔을 계속 붙잡고 전진을 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소년과 달리 괴물은 힘을 더욱 키워 반을 멀리 날려버렸고 그는 나무에 세게 부딪혔다. 발트라이가 반응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친다. 필연적으로 마수는 그를 향해 돌진했고 발트라이 또한 그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든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은 그곳에서 죽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읊조린다. 내 심장을 가라앉히고 나를 묶는 이 사슬을 풀어다오.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던 찰나 얼음 마법이 포식자 마수의 앞발을 강타했다. 그 충격에 괴물은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땅에 쓰러져 반에게 닿지 못하게 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 마법이 하인츠 왕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세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귀족들은 전하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려 한다. 하인츠는 왕국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왕족의 의무라고 답했고 이는 두 사람을 눈에 띄게 감동시켰다. 반의 시각에서 이것은 그가 항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기 전에 신뢰를 얻는 방식이었다. 이제 터널 끝에 거짓된 빛처럼 나타난 하인츠는 네 사람의 동맹을 제안한다. 이를 예상한 반은 거절한다고 소리친다. 귀족들의 표정은 왕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짜증과 혼란 사이를 오간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힌다. 그는 왕위 계승자의 힘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발트라이는 존중을 요구하고 아이젠바흐는 하인츠가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상기시킨다. 반은 왕자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했을 것이라고 답한다. 이에 하인츠는 소년이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지 묻는다. 반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괴물 쪽으로 걸어가 금발머리에게 왕족이 보통 그렇듯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한다. 반은 마수가 다시 움직이고 있으며 곧 무리를 향해 다시 돌진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에는 아이젠바흐가 최소한 한 방이라도 먹이고 싶어 한다. 주인공은 지금 도망치는 것은 제 목숨을 버리는 짓이라며 침착하라고 재촉한다.
발트라이인은 만화가 한 번의 공격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반은 하인츠를 포함한 두 사람에게 자신의 신호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이번에는 반이 다른 결의를 보였고 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간다. 그는 아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기억하며 괴물을 가로막기 위해 전진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 금지된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때까지 그의 조화 기술 중 3가지가 그 마수에게 통하지 않았다. 괴물은 그들을 가치 있는 상대로 보기 시작하며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반은 휩쓰는 공격을 피하고 뛰어올라 전진할 작은 틈을 발견한다. 마수는 맹렬히 포효하며 그를 쫓으려 하지만 소녀는 적의 몸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피한다. 발트라이인은 왕자와 마찬가지로 마법 없이 그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사실 반은 발로 땅을 밀지 않고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예비 동작을 없앴다. 이 기술은 최고 수준의 무술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그가 발로 차고 뛰어오르고 그 마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움직임으로 반은 괴물의 머리를 밟아 귀족들을 감탄시킨다. 하지만 하인츠는 마법 없는 공격은 그 수준의 마수에게는 거의 애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수가 계속 싸우자 왕자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려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반은 이것이 완벽하다고 단언한다. 결국 그의 진짜 목표는 적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었다. 곧 파괴적인 포효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발트라이에게 바람 마법을 사용하라고 소리쳤고 그는 즉시 마법을 사용해 마수의 입안에 돌멩이를 섞어 넣는다. 이것이 마수의 호흡기를 막아 땅에 쓰러지게 만든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반은 적에게 뛰어올라 얼굴을 마주하고 쌍격으로 알려진 그의 파괴적인 이중 타격을 준비한다. 공격은 마수의 머리 중앙을 직접 강타한다. 좌우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마치 물속의 원이 만나는 것처럼 해골 내의 한 지점에서 수렴한다. 이로써 마수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첫 2단계가 완료되자 반은 아이젠바흐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는 그저 검을 휘둘러 마수를 조각낸다. 귀족들은 상급 마수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다. 아이젠바흐는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반은 그저 조용히 하인츠를 응시하다가 몸을 돌려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 손을 내민다. 소녀는 내장이 다친 것처럼 아프다고 고백한다. 반은 이런 종류의 음파 마법은 귀를 막으면 부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귀족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위험을 극복했으니 다음 목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주인공이 놀랍게도 한때 여러 송이의 꽃이 있던 곳에 단 2송이만 남아있었다. 그것이 큰 그룹을 형성한 결과였고 이는 처음부터 경고되었던 사항이었다. 반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빠르게 생각하려 한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귀족들이 솔선수범하여 꽃을 꺾어 나누어 주기로 결정한다. 당연히 첫 번째 꽃은 왕자인 하인츠에게 주어진다. 반은 왜 구경만 한 사람에게 꽃을 주냐고 묻지만 발트라이는 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2번째 꽃은 주인공에게 직접 건네진다. 반이 정말 괜찮냐고 묻자 소녀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며 자신의 이름이 팔크라고 밝힌다. 아이젠바흐는 이 순간을 이용해 자신을 랄프라고 소개한다. 2 사람의 태도에 놀란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반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단한 인사를 나눈다. 그 순간 하인츠가 개입하여 땅에서 시든 꽃 몇 송이를 주워 빈 마법으로 되살려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에게 그 호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반은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능한 한 빨리 숲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 말투는 명령처럼 들렸고 이는 팔크를 약간 짜증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에 왕자가 주인공의 주의를 끈다. 하인츠는 반이 아까 발을 흙으로 덮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암살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흔적을 감추는 데 사용되는 이동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언급한다. 싸움에서 보여준 무술에 이것을 더해 그는 반이 암살자인지 혹은 암살자였던 적이 있는지 직접 묻는다. 하인츠는 적이 많았다. 여러 영토를 정복한 후 왕은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왕국의 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하인츠의 어머니는 그 이전에 이미 귀족이었고 5번째 왕비이자 파라네스 왕국 최초의 왕비가 되었다. 이 때문에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각 어머니들은 그가 왕위에 오를 것을 두려워했다. 암살 시도는 어디에서든 올 수 있었고 하인츠는 항상 그것에 대비했다. 만약 반이 잠입한 요원이라면 왕자는 그를 그 자리에서 제거할 작정이었다. 반은 오랜 습관이 그런 순간에 자신을 배신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그는 훈련받은 암살자였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므로 그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왕자는 즉시 그 술수를 알아차리고 주인공은 하인츠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대결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반이 앞으로 나서자 팔크가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인츠는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지만 다음 순간 반이 그의 옆에 나타나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한다. 팔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은 이 순간을 이용해 예의 바른 태도로 긴장을 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하인츠는 잡담 시도를 무시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가 일부러 남겨둔 빈틈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왕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그는 이전의 습관을 언급하며 그 소년이 암살자인지 알고 싶어 질문을 반복한다. 반은 그 기술들과 다른 모든 맨손 격투수를 가르쳐준 사람이 헬레네라고 대답한다. 속으로는 그녀의 이름을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가루다의 추천서가 슈타이너츠 가문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하인츠의 표정이 즉시 바뀐다. 랄프는 이 공작가가 평범한 귀족 가문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반은 이미 헬레네가 특별한 인물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왕자는 그녀가 빙화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아카데미 최고의 학생들보다 상위에 있는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이 뛰어난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슈타이너츠 가문은 왕국을 가장 오랫동안 섬겨온 가문이라 암살자를 보냈을 가능성은 없었다. 하인츠는 여전히 반이 어떻게 추천서를 받았는지 묻지만 소녀는 덧붙일 말이 거의 없었다. 왕자의 생각으로는 그 편지는 가문의 미래 하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달된 것이었다. 반의 실력을 본 후 하인츠는 자신이 더 일찍 도착했다면 그를 영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만약 무언가가 정말로 그를 쫓고 있었다면 그것은 마수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왕자는 그 생물체가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하인츠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귀족들에게 그것은 가능한 최고의 영광이었다. 하지만 반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다시 한번 포크는 인내심을 가지라며 소년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인정을 구하는 대신 주인공은 완전한 무관심으로 반응한다. 이 모든 것은 하인츠를 그 이상한 소년에게 더욱 흥미를 느끼게 만들 뿐이었다. 숲입구로 돌아오자 합격한 지원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한편 탈락한 자들은 침묵 속에서 한탄한다. 두 번째 시험관이 수를 세자 첫 번째 시험관은 왕자를 포함해 아직 4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린다. 그 정보에 두 번째 시험관은 무언가 잘못되었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한다. 원래 숲에는 하인츠가 물리칠 수 있는 몬스터들만 있었다. 그는 결코 왕자가 자신이 초래한 일로 해를 입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하인츠일 거라고 믿었던 시험관이 안도하게끔 누군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반이었고 그는 모두가 자기를 환영하러 모였냐고 비꼬듯 묻는다. 동료와 달리 두 번째 시험관의 첫 반응은 어떻게 그 소년이 아직 살아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시험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은 그러면 안 되냐고 반문한다. 재빨리 시험관은 그저 감명받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회피한다. 주인공은 놀란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응수한다. 그의 바로 뒤에서 귀족 동료들이 마수의 시체를 들고 나타나 주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것은 숲속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송곳니를 가진 마수의 머리로 증거로 가져온 것이었다. 정확한 이유를 알면서도 두 시험관은 그 몬스터를 보고 놀란 척한다. 그럼에도 두 번째 시험관의 말투는 거의 비난처럼 들린다. 첫 번째 시험관이 다시 말해달라고 하자 상대는 또다시 인상적이라는 말 뒤에 숨는다. 그때 하인츠가 나서서 그 대결을 장엄한 전투였다고 묘사한다. 왕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시험관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다. 질문을 받자 하인츠는 우연히 싸움 근처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마수를 보낸 두 번째 시험관에게는 재앙이었고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처형될 것이었다. 왕자는 그 초조함을 눈치채고 시험관은 세 번째로 놀랐다는 변명을 사용한다. 왕국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면서도 그의 태도는 이미 너무나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인츠는 솔직히 자신이 전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승리가 새 지원자, 특히 반의 공로였음을 분명히 한다. 시험관들은 주위의 다른 학생들처럼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랄프는 굳이 주인공을 칭찬한다. 포크는 전투 중에 그의 명령을 따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두 번째 시험관은 이것이 가루다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슈타이너츠 가문의 추천서가 있기에 왕자조차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반은 헬레네가 그런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하인츠의 공개적인 인정과 추천서가 결합되면서 전반적인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자 첫 번째 시험관이 주인공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인다. 왕국의 신하로서 그는 왕자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반은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한다. 그는 단지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꽃을 보여주고 다른 두 사람도 즉시 그를 따라한다. 시험관들은 시선을 교환하고 두 번째 시험관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는 왕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합격한 두 귀족의 이름을 부른다. 마침내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으로 그는 마지막 지원자도 호출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반이 입학시험에 합격했다고 발표한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소녀는 아카데미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한다. 마수의 출현에 관해서는 첫 번째 시험관이 모든 행정 절차를 맡는다. 며칠 후 새로운 세대의 인재들 앞에서 학장은 아카데미가 단순한 기술 이상을 추구한다고 선언한다. 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왕국의 검과 방패가 되기 위한 진정한 고귀함이었다. 반은 지난 생에서 귀족들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것은 단지 작은 한 걸음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차별을 끝내려는 그의 목표의 시작을 의미했다. 식장 높은 곳에서 헬레네는 얼굴에 자부심을 띠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헬레네는 자신을 소환한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호화로운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5개의 의자 중 하나가 그녀를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 그룹의 모든 중요 구성원들은 이미 참석해 있었다. 그들 중에는 거미 카리나 루티에가 있었다. 은빛의 책사 에밀리아 로덴발트도 참석했다. 우아한 침묵은 아르놀프 클라우비우스에게서 나왔고 그는 유일한 공통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파랑자 오누스 바레니아가 대외 세력을 담당하며 그룹을 완성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헬레네는 이미 그것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에밀리아와 아르놀프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는데 동의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아카데미가 가루다의 후손인 학생을 받아들였다. 카리나는 학교가 너무 관대해졌다고 불평했고 파랑자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 이상으로 오누스는 왜 추천서가 오희성 중 한 명에게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했고 헬레네의 결정은 이제 그녀를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아카데미는 모두 강력한 마력과 부풀려진 자부심을 가진 귀족들의 자녀들을 모았다. 그 자부심이 충돌할 때 갈등은 불가피했다. 이 혼돈을 억제하기 위해 이상주의적인 학생들 그룹이 오희성의 역할을 맡았다. 다시 한번 파랑자는 헬레네가 무슨 생각으로 가루다를 추천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단지 그의 강함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카리나는 그것을 터무니없다고 여긴다. 그녀의 견해로는 가루다는 진정한 힘이 없어 신들에게 저주받은 존재들이었다. 에밀리아는 마법 없이는 왕국을 위한 검이나 방패가 없다고 말하며 동의한다. 오누스는 그것이 나라 안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하지만 헬레네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너무 편리한 견해라고 부른다. 그 발언은 모욕감을 느낀 왕자의 심기를 건드린다. 그러자 아르놀프가 간단한 것을 제안한다. 그 소년을 시험해보고 각자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다. 오누스는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며 헬레네의 의견을 묻는다. 만약 반이 약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녀의 추천은 의심받게 될 것이지만 소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녀는 누가 보내지든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놀랍게도 카리나가 직접 그 소년의 능력을 시험해보겠다고 자청한다. 왕자는 오희성 중 한 명이 이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헬레네는 반에 대해 뭔가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이 있는지 묻는다. 카리나는 단지 헬레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흔들기 위해 그를 파괴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차갑게 대답한다. 주인공의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변 환경은 수업과 미해결 과제에 대한 대화로 가득했다. 아카데미에 입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이후로 뜻밖에도 반은 가끔씩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중 가장 거만한 교사가 반에게 마법의 4대 원소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즉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질문은 수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교사 자신도 이미 물러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의 생각에 가루다족은 글조차 읽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반은 그것이 흐름, 밀도, 공명, 고정이라는 4가지 기본 요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 이론이 마력 정체를 막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현대 공식의 기초가 되었다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인다. 이 시연 이후 끊임없는 괴롭힘은 그저 멈췄다. 게다가 이제 반에게는 등을 두드리며 점심을 먹자고 하는 랄프 같은 친구도 생겼다. 반은 그와 팔크가 좀 걱정된다고 말한다. 랄프가 왜냐고 묻자 주인공은 그저 식당으로 가자고 한다. 그 대답은 친구를 아무리 좋게 말해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짧은 평화의 시간은 한 소녀가 2사람 뒤에 나타나면서 끝이 난다. 반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물었지만 상황은 그저 서로 부딪힌 것뿐이라 사소해 보였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둘 다 정중하게 사과한다. 갑자기 소녀는 주인공의 목에 칼을 겨누었고 랄프는 공황에 빠졌다. 그녀는 평민은 귀족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가루다족의 경우 최소한 땅에 입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은 여기 있는 모두가 학생이므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소녀는 그에게 그 위계질서 속 그의 위치를 상기시키려 고집한다.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랄프는 이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반이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복종을 보인다면 피를 흘릴 생각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럴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었다. 선배와 후배 사이의 기본적인 존중은 이치에 맞지만 누군가 그 위계를 힘으로 강요하려 할 때 반은 정반대로 하고 싶어졌다. 그가 소녀의 검에 몸을 기대자 그녀는 그가 검을 잡지 못하도록 칼날을 뒤로 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무기를 비틀어 뒤로 밀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녀의 자세가 무너지고 반사적으로 소녀는 주먹을 꽉 쥔다. 그로 인해 그녀의 체중이 야른 칼날에 실리면서 날카로운 칼 아래의 채소처럼 쉽게 부러졌다. 금속은 구부러짐과 비틀림이 결합되면서 재료의 인장 한계에 도달해 부러진다. 반은 검에 아연을 섞었는지 물으며 이런 흔한 무기에 위협받는 것이 유감이라고 약간의 경멸을 담아 말한다. 아연 검은 저렴하고 충격에 강해 훈련용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끔찍하다. 소녀는 교내에서는 진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자신이 5대 영관의 일원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어쨌든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그 순간 반이 힘을 증명하자 카리나가 나타나 선배에 대한 불경과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랄프는 검의 공주가 직접 그곳에 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반면에 반은 수천 명이 그녀의 손에 쓰러졌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을 알아본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 같은 인물이 아카데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암살자로서의 첫 번째 삶에서 여러 반란이 왕국을 뒤흔들었다. 배후에는 백색 선멸의 원이라 알려진 정화교단에 남은 무장 파벌이 있었다. 그 구성원 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마적인 여검사 카리나였다. 왕국이 큰 대가를 치르고 그 원을 파괴했지만 남겨진 혼란은 왕위 계승 전쟁의 불씨를 지폈다. 반은 전장에서 그녀를 단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왕국의 오랜 적이 왜 지금 아카데미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침묵을 깨고 카리나는 추가적인 처벌을 내려야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에 따르면 선배 앞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무례함의 표시였다. 반은 그녀를 윗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며 즉시 사과한다. 그 대답은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할 뿐이었다. 랄프는 초조하게 그녀가 5대 영관의 일원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반은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다고 인정한다. 간략하게 그들은 5대 영관이 최고의 학생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라고 설명한다. 카리나는 13살에 아카데미에 입학한 이래로 그 그룹의 일원이었다. 반이 진심으로 놀라자 카리나는 그 반응에 고마워한다. 그녀가 반역자가 된 후 신분이 비밀로 유지된 고위 귀족 출신임이 분명하다. 주인공은 잠시 이것이 그녀를 제거하고 미래의 반란을 막을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승전쟁은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하인츠는 결코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카리나는 처벌에 대한 말을 재개하며 자기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것도 또 다른 모욕이라고 말한다. 반은 방어 자세를 취한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진검을 휘두르는 것이 허용되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해주겠다고 경고한다. 그 자세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처형의 일격을 날리기 전 그녀의 전형적인 자세였다. 랄프는 반에게 그냥 사과하라고 소리친다. 주인공은 친구를 밀어내고 자신도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카리나는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긴다. 다른 학생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두 사람은 복도 양 끝에서 서로를 노려본다. 순식간에 카리나는 반대편에 나타나 이미 칼을 칼집에 넣었고 반은 부상을 입고 쓰러진다. 랄프는 친구를 도우러 달려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계속하는 대신 그녀는 처벌을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그녀의 생각에 반은 즉시 제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복도를 떠나고 소녀는 다친 채 불안해하며 남겨진다. 몇 분 후 카리나의 부하가 왜 그 신입을 살려주었는지 묻는다. 이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카리나는 마침내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며 땅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가 그를 살려준 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 또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동료가 놀라자 카리나는 혈점이라 불리는 비슷한 것을 무술서적에서 읽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은 제대로 된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부하는 두 사람이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받았는지 묻는다. 카리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한다. 그녀가 접근한 순간 그녀는 소년의 목을 칠 작정이었다. 하지만 반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숙여 망설임 없이 급소를 직접 노리며 반격했다. 그녀의 반사신경은 본능적으로 피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검의 경로가 빗나갔다. 그동안 주인공의 손은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혈점을 향해 움직였다. 그것은 특정 검술 유파에서만 가르치는 연계 공격의 시작이었으며 반은 결코 알 수 없었을 기술이었다. 부하에게는 카리나가 여전히 서 있었기에 이긴 것이었다. 그녀는 승리가 명백하다고 선언하고 카리나는 소리내어 동의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혈점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으며 이는 반이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그녀를 이기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 대결이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과소평가했다. 짜증이 난 카리나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 준비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주인공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랄프가 그를 부축하며 반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세부 사항에 대해 묻는다. 그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 문제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그녀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카리나는 진검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법은 공포의 시절과는 달랐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자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반은 거의 딴 생각을 하듯 그녀가 놀랍도록 친절하다고까지 말한다. 그 싸움은 현재의 카리나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양호실로 향하면서 반은 아마도 그녀를 죽이는 대신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주인공은 교실에 들어와 늘 그랬듯이 자기 책상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평소처럼 떨어진 자리에 앉지만 5대 영관 중 한 명에게 도전했다는 수군거림을 듣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그는 약간 불편해진다. 잠시 후 랄프와 포크가 나타나 저런 바보들은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가 사과하는 것을 돕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반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참견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혼자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비극을 피하려면 지금 카리나와 맞서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선도부 학생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빙화의 여인이 나타나 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곧 수업이 시작될 텐데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헬레네는 대화가 길지 않을 것이라며 그저 고집을 부립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반은 동의하고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섭니다. 그가 빙화의 여인을 알 뿐만 아니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랍니다.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헬레네는 그의 실력을 시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 빨리 커질 줄 몰랐다며 특히 카리나가 나설 줄은 몰랐다고 사과합니다. 헬레네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귀족들 중 정점에 있으며 루티의 가문의 차기 가주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반은 그녀를 단순히 천재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리나가 검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린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헬레네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원래 카리나는 루티의 가문의 사생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귀족 예법조차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살 때 그녀는 17살이던 오빠를 가벼운 대련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정식 후계자였습니다. 검술 재능 때문에 카리나는 정식 딸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질투에 둘러싸여 애정 없이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헬레네는 귀족들이 소문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헬레네는 카리나가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 한 행사에서 그녀를 혼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텅 빈 눈빛으로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은 그때 카리나에게 말을 걸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헬레네는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 모두 명문가 출신이어서 억지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적 모욕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반은 그것이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레네는 자신이 이전에 그런 관계에 얽매여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반면 카리나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소녀가 언젠가 위험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헬레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책임에서 도망쳤기에 그녀를 막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헬레네의 마법사로서의 실력은 다른 영웅들과 맞먹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카리나가 반란군이 되었을 때 막으려다 그 대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감동시킬 만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명성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던 헬레네는 반에게 자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대답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그는 카리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후회든 부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지만 이제 반에게는 악의 뿌리를 뽑을 진정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심 헬레네는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이미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반은 계획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헬레네에게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활동이 끝난 후 주인공의 반 친구들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포크는 그들이 그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랄프는 헬레네를 만난 후 반이 사라진 것에 대한 호기심을 인정하고 포크도 동의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빙하의 여인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의 힘으로 뒤로 밀려납니다. 헬레네는 반이 어디를 보고 있냐고 비꼬며 얼음 마법 1000개의 가시 정원을 발동합니다. 랄프와 포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반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술의 일격으로 그는 마법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보며 마침 잘 왔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그는 그들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합니다.